네. 그러면은, 이번 달, 인공지능 최신 기술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노트북을 준비를 해서 잘 연결이 되어 있었었는데,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목통이 돼서 급하게 노트북을 바꾸느라 좀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인공지능을 좀 꼭 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 서비스들을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진짜 너무 좋고요. 야, 이렇게 좋은 기능이 이제 나오는구나 싶은 기능들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한번 직접 써보고, 그다음에 쓰는 과정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쉽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사용법들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편의성도 굉장히 좋아졌고, 안정적이 서비스들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 되어가고 있어서, 음, 뭐 여러 가지, 아마 이제 써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어 하실 내용들이 있고 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서비스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케일링 법칙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쯤에 스케일링 법칙, 뭐 스케일 법칙이라고 또 하는데요.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게 아직 유효한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025년 들어서면서 특히 AI 에이전트가 지금 뜨겁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볼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대 이제 언어 모델 쪽에 새로운 기술 동향 한번 살펴봐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동영상 쪽에 대해서 생성 AI에 대해서 기술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발을 직접 하고, 그리고 이제 개발하는 거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코딩할 때 인공지능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도 가끔 하기는 하는데요. 이미지 생성은 아주 가끔씩, 별로 이미지 생성할 일이 많지는 않아서. 근데 코딩은 뭐 하루에도 뭐 몇 번씩 쓸 정도로 자주 쓰는 편입니다. 업무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을 많이 써서 개발을 하는데 이때도 이제 인공지능의 도움을 많이 받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스마트팜 쪽에 어플리케이션도 주로 좀 많이 개발을 하는데 이때도 많이 도움을 받는데 저는 클로드를 많이 씁니다. 제가 이제 클로드도 쓰고 뭐 챗GPT도 쓰고 그다음에 뭐 제미나이 쪽도 이제 해봤는데 클로드가 제일 편의성이 뛰어나고요. 클로드는 코딩 하나만은 좀 제대로 서비스를 하겠다 마음먹은 같은 느낌인데 인터페이스에서도 클로드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설명이 나오고 오른쪽에 코드가 나오고 오른쪽 코딩 소스 코드를 바로 다운받아서 쓸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결과도 같이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개발을 해봤는데 클로드가 전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작년 12월에 구글에서 멀티모달 인 제미나이 2.0을 출시를 했는데요. 제목 그대로 이제 에이전트 시대를 위한 구글의 새로운 AI 모델이 되겠고요. 지금 전부 무료로 사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하고요. 역시 구글의 저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사용자의 편의성도 무척 뛰어납니다. 결과의 품질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서 꼭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릴 텐데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건 이제 구글 제미나이 앱을 바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글 앱에 들어가시면 예, 제미나이 앱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자동차 계기판을 찍어가지고 한번 네. 현대 i30의 계기판으로 보입니다. 계기판은 운전자에게 차량의 여러 가지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미지에 나타난 주요 정보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원형기기, 타코미터, 눈금이 숫자, 엔진의 분당 회전수 RPM을 나타냅니다. 숫자에 X1005 RPM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눈금에 표시된 숫자에 1000을 곱하면 실제 RPM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바늘이 이 피해를 가리키고 있다면 엔진은
2000rpm으로 회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늘, 현재 엔진 회전수를 가리킵니다. 이미지에서는 약 1000rpm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붉은 영역, 일반적으로 고 rpm 영역으로 엔진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중앙 디스플레이, 기어 위치 뒤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변속기는 드라이브 모드 주행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주행 가능 거리 594km로 표시되어 현재 남아있는 연료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나타냅니다. 평균 연비 리터당 9.3km로 표시되어 현재까지의 평균 연비를 나타냅니다. 온도 12로 표시되어 외부 온도를 나타냅니다. 총 주행거리 3,562km로 표시되어 차량의 총 주행거리를 나타냅니다. 기타 아이콘, 다양한 경고등이나 상태 표시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거의 이미지에서는 정확합니다. 몇 네. 가지 아이콘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우측 원형 계기, 속도계, 눈금 및 숫자, 차량의 현재 속도를 KILOMETERPERHOUR 단위로 나타냅니다. 네, 여기 있는 정보 거의 정확하게 다 읽어줬고요. 숫자들 다 정확하게 읽어줍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 속도만 딱 틀리게 나옵니다. 속도가 지금 0인데 여기 20km로 운행 중이다라고만 요거 하나만 빼고 여기에는 값들 전부 정확히 다 읽어줍니다. 네. 그리고 제가 꽃도 하나 올려봤거든요. 자, 꽃, 뭐 식물 키우는 거 많이들 하실 텐데요. 자, 요 사진 하나 찍어 올리고요. 유명한 포인세티아. 네. 포인세티아 화분입니다. 포인세티아는 멕시코가 원산지인 잎이 아름다운 식물로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이 볼 수 있어 크리스마스 꽃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미지에 나타난 포인세티아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붉은 잎, 포역. 네. 포인세티아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붉은색을 띤 잎입니다. 지금 이 붉은 잎은 사실 네. 꽃잎이 아닌 포역이라고 불리는 잎의 변형입니다. 진짜 꽃은 가운데 작고 노란 부분. 예, 이게 꽃이라고 하고요. 요것도 잎입니다. 잎.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일반적인 녹슨 잎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잎맥이 뚜렷하게 보이며 건강한 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미지에서는 네, 지금 이 포인세티아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포인세티아 식물의 식물 상태까지 지금 파악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붉은 포엽과 대비되어 더욱 싱그러워 보입니다. 노란 꽃, 포엽 중앙에는 작고 노란 꽃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작은 꽃들이 포인세티아의 진짜 꽃입니다. 서비스명 지미나이 1.0인가요? 네, 네, 서비나이 좀. 이 정도면 잘못하면 챗GPT 새끼겠는데? 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네. 포엽과 녹색잎이 조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외관과 함께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상세히 잘 알려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네, 하여튼 이거를 음성으로도 대화 가능한데, 하여튼 놀라운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꼭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무료로 쓰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써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URL로 들어가시면은요, 이 PC에서도 이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스트림 리얼타임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선택을 하시면 제미나이랑 실제로 말로써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웹캠 같은 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웹캠을 보여주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그 이미지 웹캠에서 들어오는 영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공유를 하면서 화면에 대해서도 제미나이랑 얘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표라든가 그다음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이 표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다 잘 해줍니다. 이게 다 지금 현재 무료이고요. 한번 꼭 써보시면은 진짜 재미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지금 10개가 넘는 이 모든 서비스들이 지금 구글이 전부 무료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무한대로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뭐 일정한 한계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충분히 무료로 써보시면서 성능을 아실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재미를 이렇게 충분히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기능들 다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앞부분에 지금 구글 AI 스튜디오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번째 노트북 LM도 정말 대단합니다. 이것도 지금 바로 이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작년에 소개됐습니다. 작년에 소개된 구글의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니, 인터넷에서 뭐 자료 검색도 하시게 되면 자료 검색한 결과를 어디다 저장을 이제 많이 해두실 텐데요. 저는 인터넷 검색한 웹페이지들을 그 레인드랍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검색한
웹페이지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튜브 같은 것들을 거기다 이렇게 저장을 해두고 뭐 나중에 다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 한번 구글 노트북 LM 쓴다면 아마 저도 이제 노트북 LM으로 지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지금 한번 써본 건데요. 일단 구글 노트북 LM을 쓰시려면 접속을 하려면 뭐 구글 검색창에 구글 노트북 LM이라고 일단 검색을 하시고 네, 엔터 치시면은 네, 제일 위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노트북 LM이라고 해서 요거 해서 선택해서 들어가시면은요. 네,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 첫 번째 노트북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소스를 추가를 하라고 하거든요. 소스에는 문서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 URL을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거대 언어 모델의 환각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구글 검색에서 나타난 그 검색 결과들의 URL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웹사이트 URL 이렇게 하나를 추가를 하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노트북 LM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텍스트를 읽어와가지고 그 내용을 스스로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4개를 더 추가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텍스트로 되어 있는 웹사이트만 추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링크 주소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소스 추가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50개까지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유튜브 동영상도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이제 요즘은 많은 정보들을 검색을 하시니까 유튜브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찾으신 다음에 그 유튜브 URL을 여기다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노트북 LM이 이 모든 내용을 다 정리를 해갔고요. 접속이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뭐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제거를 해주셔도 되고 뭐 굳이 제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여기 브리핑 문서라는 걸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요. 지금까지 제가 여기 소스에다 추가했었던 모든 웹페이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LM은 뭐이 없자고요. 어, 글쎄요, 랭귀지 모델.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AI 음성 개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제가 소스로 추가해줬던 한 20개의 문서를 가지고 팟캐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영어로밖에 안 돼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팟캐스트 형식으로 두 사람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 내용을 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예. 작품이네. 더 재밌는 거는 여기 대화형 모드를 누르신 다음에 직접 여기 팟캐스트에 참여를 하실 수 있어요. 요거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 질문을 하면은 여기 저기 팟캐스트 진행하는 인공지능이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같이 그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야, 이제 구글이 다시 이제 예, AI에 예, 맞아요. 뭔가 네. 돌아왔구나. 예, 진짜 왕의 귀환입니다, 진짜. 왕이 됐어, 진짜. 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기다 입력창에다가 구체적인 거는 질문을 하셔가지고서 추가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써보시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지금 평가를 남기시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여기 이제 팟캐스트 진행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근데 영어로밖에 아직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지원하는데 자꾸 이제 인터럽트를 걸면은 막 짜증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팟캐스트 진행하는 그 인공지능이 너무 이제 인터럽트를 걸면 그래서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일도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그 노트북 엘레 한번 써보시고요. 뭐 유튜브 같은 거 많이 이제 많이 검색을 하셔가지고 일일이 다 보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URL만 쫙 모아가지고 노트북 엘레에다가 넣어주면은 이렇게 다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서비스인데요. 이제 구글은 요 정도까지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재미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펠로우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것도 한번 꼭 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그림에 지금 마인드 맵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서비스, 펠로우 서비스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허령 이사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일본 도쿄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라고 하고요. AI 기반 검색입니다. 최신 내용을 검색을 하고요. 이미 이제 사전 검색된, 사전에 이제 학습된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퍼플렉스티처럼 최신 기사들도 같이 검색을 해서 보여주는데 그 최신 어느 정도까지 최신 데이터를 검색하느냐라고 몇 번을 해봤는데 굉장히 최신 것까지 뭐한달 전에 정도 나온 정보까지도 잘 검색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굉장히 예, 좋은 그런 서비스인 것 같고요. 무료입니다. 이것도 다 무료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글 검색에 들어가시고 펠로우하고 한칸 띄시고 AI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일 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대략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뒤에서 한번 직접 한번 쓰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래서 여기다가 뭐 제목 쓰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직접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뭘 보여드리고 싶으냐면은 예를 들어 거대 언어 모델의 위장 정렬을 보여줘 하면은 뭐 다른 모델들 뭐 퍼플렉스티든 구글이든 결과만 이렇게 결과 위주로만 이렇게 쭈르륵 보여주는데 이 펠로우는 어떻게 이거를 전체적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결과를 보여줄지 그 어떤 목차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마음 걸 가지고 마인드맵도 만들 수가 있고 이제 파워포인트도 만들 수 있는데 네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이 컴퓨터가 바뀌어서 이게, 네, 문제를 이해하다. 그 다행히 되네요. 네. 네, 문제를 이렇게 세분화를 하고요. 이제 지금 그대로 그냥 나오네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쫙, 이렇게, 음, 네, 출처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래서, 네, 프리젠테이션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음, 네, 프리젠테이션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글로 계속. 음, 음, 음. 뭐 좀, 이 이상하게 됐네요. 네. 그래서 다시 그러면 다른 주제로, 예. 이건 이제 펠로우 AI가 무엇이다라는 걸 물어보면 아까 화면에 보셨던 이제 마인드맵이 이렇게 나오고요.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이 상황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누르면은, 지금 뭐가 지금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것 같네요. 이건 신생 서비스라서 아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요건 한번 직접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한번 직접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서비스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스칼라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특징점이 논문 위주입니다. 논문 위주. 전 세계 이제 4,500만 건의 논문을 검색을 해가지고 논문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그 다음에 이제 최신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 검색을 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 주는데요. 그래서 뭐 일종의 레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검색 결과가 굉장히 이제 신뢰성이 높습니다. 논문 기반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한번 써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AI2는 이제 앨런 AI 연구소입니다. 앨런 AI.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였었던 폴 앨런이 이제 만든 비영리 기구이고요. 여기에서 만든 오픈 스칼라 이제 파라미터 개수가 80억 개밖에 안 됩니다. 80억 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진짜 논문 같은 거에 특화해 가지고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서비스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이것도 어떤 신뢰성 있는 결과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픈 스칼라라고 하는 제품도 한번 꼭 써보시기를 네, 오픈 스칼라요. 네, 오픈 스칼라. 네. 나 공유가 네, 뛰어나면 뭐 끝내주겠네. 그렇죠. 세상에 진짜 참. 네, 요거는 한번 직접 써보시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일링 법칙이 아직 유효한가라는 논쟁이 작년 연말에 있었었는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링 법칙이 이제 지난 10년 동안 인공지능 발전의 어떤 근간이 됐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그림으로 좀 멋있게 좀 어떤 AI 성능이 벽에 부딪히는 모습을 좀 표현하려고 인터넷 이미지 생성을 시도를 했는데 잘 그대로는 좀 되진 않았습니다. 저기 미스트랄이라고 언어 모델 쪽에 좀 다크호스로 떠오른 프랑스 쪽의 업체에 있죠. 언어 모델로 주로 지금까지는 작업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이미지 생성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미스트랄에서 생성한 이미지들입니다. 네. 그래서 스케일링 법칙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스케일링 법칙 또는 뭐 스케일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이 법칙은 모델의 크기, 그러니까 이제 파라미터 개수죠. 파라미터 개수, 그다음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크기, 그리고 훈련에 사용되는 GPU 개수 또는 시간, 이런 세 개 요소를 증가를 시키게 되면은 AI의 성능이 이제 계속해서 증가되는 그런 걸 말하는데, 단순히 이제 증가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투입을 하면은 성능 향상이 어느 정도까지 된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법칙을 말합니다. 스케일링 법칙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2020년에 오픈 AI에서 이 논문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게 GPT-2가 나온 직후였었고요. 이 논문이 나왔고 스케일링 법칙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어서 GPT-3가 그해 2020년 6월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스케일링 법칙에서 얘기한 대로 모든 성능들이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GPT-4가 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GPT-4는 2023년에 나왔죠. 그래서 이전 모델 나오는 것보다 조금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만큼 성능 향상이 분명히 있었었고요. 요 스케일링 법칙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GPT-4 다음에는 GPT-5가 요 스케일링 법칙에 의했으면은 이미 올해 작년이죠. 작년 한 6월쯤 이렇게 나왔었어야 했는데, 이게 지금 GPT-5가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4.5가 나왔고 5.1이 나왔고 이제 작년 연말에 5.3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성능이 이전 모델 대비 물론 이제 추론 영역에서는 굉장히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만은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그다지 발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스케일링 법칙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당장 GPT-5가 나와서 모든 면에서 일단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준다면 다시 뭐 이런 스케일링 법칙은 유효하다라고 얘기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어 모델만으로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어렵겠다라고 는 인식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스케일링 법칙 말고 다른 어떤 프레임, 그다음에 또 다른 모델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더 발전시키겠다라고 해서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페이페이리, 이미지넷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페이페이리 교수도 언어 모델을 뛰어넘어서 세계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지금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리아스 추게버도 스케일링 법칙은 이제 끝났다.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인공지능을 만들겠다 해서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뭐 우리말로 굳이 옮긴다면 안전한 초지능이라는 스타트업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오픈 AI에서 나와서 그래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분은 처음 보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오픈 AI에 있는 노만 브라운이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도 스케일링 시대는 끝났다. 업스케일링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시스템 2의 사고를 하는 새로운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여전히 스케일링 법칙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여전히 6개월마다 2배씩 발전할 것이다 라고 가지고 굳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는 분이 벤지오 교수입니다. 벤지오 교수, 딥러닝 창시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튜링상도 받았고, 우리나라 삼성과 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무슨 인공지능 관련 무슨 발표나 이런 걸 하면 이분 꼭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해서 발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새로운 타입의 스케일링 법칙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스케일링 법칙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스케일링 법칙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 아래 보시는 분은 이제 클로드 CEO입니다. 클로드의 CEO 분도 이분도 그냥 스케일링 법칙은 아직 유효하고 곧 이제 초지능 나올 것 같아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진영을 좀 나눠보면은 왼쪽에 있는 분들은 뭐 이제 현재 언어 모델로는 더 이상 힘들다. 새로운 모델로 바꿔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혁신적인 좀 변화를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른쪽은 아직도 점진적인 개선이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고요. 왼쪽 아래 노먼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오픈 AI 연구부는 조금 애매한데요. 시스템 2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스케일링 법칙은 이제 그걸 넘어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벤지오 교수님께서 시스템 2도 그냥 스케일링 법칙의 새로운 형태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위치가 좀 애매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점진적 개선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법칙이라고 하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델을 훈련하는 그 과정을 오래 한다라고 하는데, 뭐 이게 오래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파라미터 개수도 많고, 그 다음에 모델 크기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GPU도 많고, 무엇보다도 훈련하는 시간 자체를 길게 하면 길수록 성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스케일링 법칙이고요. 전통적인 의미의 이제 스케일링 법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후 훈련입니다. 뭐 강화 학습 같은 걸 통해 가지고서 또 이런 강화 학습도 계속 좀 많이 하면은 역시 스케일링 법칙이 뭐 유효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방식입니다. 세 번째 방식이 추론 같은 방식을 이용을 하면 이제 오원에 사용했던 추론 방식을 사용하면 성능이 계속 좋아지니까 이것도 스케일링 법칙으로 보자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스케일링 법칙을 통한 인공지능의 발전은 계속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케일링 법칙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 스케일링 법칙은 언어 모델에 국한된 점이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이 2017년 구글에서 나온 트랜스포머 기반이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블럭들이 있고 레이어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파라미터들이 많이 있죠. 이 파라미터 개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레이어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성능이 좋아진다. 이것이 이제 바로 스케일링 법칙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 생성 모델의 대표적인 모델인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뭐 파라미터를 추가한다거나 뭐 레이어를 추가한다거나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미지 쪽이라든가 동영상 쪽에는 이런 스케일링 법칙이라는 것이 아직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 생성이나 특히 동영상 생성 쪽에서는 이 스케일링 법칙을 찾는데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스케일링 법칙이 나온다면은 특히 동영상 쪽에서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스케일링 법칙이 유효하지 않아서 뭐 인공지능의 발전이 더뎌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언어 모델에 아직까지 국한된 얘기라는 거, 요 점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미지랑 그다음에 동영상 생성하는 인공지능은 아직 갈 길이 아직 정말 멉니다.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대 언어 모델의 발전을 위해서 꼭 스케일링 법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느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냥 순수한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작업을 한다면은 현재보다 최소 10배에서 20배까지 향상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좀 지능적으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UX 강화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개선 작업을 통해 가지고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향상된 인공지능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수긍이 가는 그런 의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025년은 진짜 AI 에이전트가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어떻게 바라볼 건지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뭐 AI 에이전트라면 대충 이제 감도 잡으시고 있으셔서 뭐 특별히 길게 설명은 안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이 되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이게 AI 에이전트가 이런 걸 하겠구나라는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 뒤에 또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되면 뭐 외부의 데이터베이스든 아니면 뭐 주변 어떤 API를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만들고 그다음에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내는데 어떤 그게 액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결과물이 될 수가 있겠죠. 기본적인 이제 에이전트 아키텍처는 이런 모습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생성형 AI는 어떻게 다른 것이냐? 라고 차이점을 본다면 가장 큰 AI 에이전트의 특징은 바로 어떤 목표가 주어진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자율성이죠. 자율적으로 AI 에이전트가 뭔가 판단을 하고 환경으로부터 뭔가 배우고 어떤 액션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생성형 AI와는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는 주로 어떤 창의성을 위한 도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에이전트는 실제 세상에서 행동을 발생시키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의사결정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죠. 결국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에이전트들이 있을 텐데요. 뭐 사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챗봇도 이제 제일 위에 보시면 이런 대화형 에이전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완전히 구분된다기보다는 몇 개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고 하나의 에이전트가 여러 개의 다른 에이전트들과 같이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앞으로 아마 더 많은 에이전트들이 아마 나올 수 있을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 지금 벌써 에이전트가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을 줄 것이고 쇼핑도 대신해주고 호텔 예약도 해주고 비행기표도 예약을 해줄 것이고 우리 이 에이전트가 우리의 삶을 정말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굉장히 뭐 어떻게 장밋빛적인 미래들이 막 지금 그려지고 있거든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 건지 저는 이제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정표 찾은 거 좋습니다. 근데 지금 그건 이미 챗GPT로도 가능한 거죠. 에이전트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형 AI든 챗GPT랑 다르려면은 뭔가 현실 세계랑 인터랙션을 하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예약을 하려면은 신용카드를 쓴다든가 뭐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금전적인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걸 허용을 해줄까라는 거죠. 아무리 봐도 좀 부담스럽죠. 뭐 어떤 실수가 생길 수도 있고 만약에 실수 생긴다면 이제 굉장히 좀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쓸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뭐 그냥 일정 정도 만들어주는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이거를 에이전트라고까지 부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제 의구심인 거죠. 실제 지금 오픈 AI에서 이 에이전트 개념을 챗GPT에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별도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 챗GPT에 그냥 이 에이전트 기능을 넣습니다. 해서 챗GPT에게 에이전트의 역할을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를 해달라, 뭐 이런 여러 작업을 해줄 수 있는데,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는 거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금전적인 거래는 불가능하고요. 뭐 일정 같은 거를 알려주는, 그리고 뭐 일정 수립을 한다는 그 정도 선에서만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에이전트가 우리를 위해서 실생활에서 직접 우리 대신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런 에이전트의 운명은 자율주행차라든가 로봇과도 사실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본인이 아닌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게 자율성을 완전히 부여를 해서 본인 대신에 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라는 부분이 이제 본질적인 질문이 되겠고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어떤 에이전트가 이렇게 특히 이제 25년에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는 거는 이런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크게 시킬 것이다라는 부분보다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일단 인공지능에 대해서 벌써 몇 년 됐죠. 몇 년 됐고 이제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약간 좀 피로감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가 소개돼도 이건 뭐 이제 예전이랑 크게 다른 것 같지도 않고 좀 뭔가 좀 피로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어떤 좀 신박한 게 좀 나와야 될 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에이전트는 어떤 그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아까 제가 이 에이전트에 관한 얘기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얘기인데요. 최초의 인공지능이 얘기가 되고 있을 때 인공지능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뭐 얘기도 있었지만은 또 반면에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AI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면은 에이전트라는 개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뭘 해주는 애들이구나라는 느낌을 바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에이전트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대리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인공지능은 우리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고, 뭐 그런 어떤 걱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에이전트는 약간은 우리가 좀 통제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필요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좀 그러한 이 단어 자체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에이전트라는 게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인공지능 업체들이 좀 더 열심히 에이전트를 홍보를 하고, 특히 이제 올해는 에이전트의 원년이고 앞으로 에이전트가 우리 삶을 바꿀 것이고 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런 에이전트가 우리 세상을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올지는 그거는 좀 별개의 얘기지만요. 네. 네, 그러면 잠깐 쉬셨다가요. 저기 2시에 2시부터 여기 이제 언어 모델하고 그다음에 뒤에 이어서 이미지 그다음에 동영상 생성 모델에 대해 가지고서 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입니다. 3시 죄송합니다. 네, 3시에 뵙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2월부터 해서 1월, 11월, 제가 지난번에 11월 9일 날, 8일이었나요? 9일이었는가? 예, 좀, 기술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두 달 정도 이제 지켜보니까 소형 언어 모델 위주의 소식이 많았습니다. 예, 소형 언어, 거대 언어 모델은 이제 더 이상 음, 좀 나오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게 마우스가 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마우스가 네? 됐어, 됐다. 네, 그래서 저기 거대 언어 모델은 이제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케일링 법칙도 뭐 이슈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기 소형 언어 모델 위주로 좀 소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오픈 AI 소식 두 개 하고요. 그다음에 요것과 관련돼서 여기서 이제 오픈 AI에서 GPT-5를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어서 여기 학습 데이터 부족이라고 되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파이포가 이게 좀 연결되는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곧 라마 4가 나옵니다. 네, 이제 올 초에 라마 4가 나온다고 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라마가, 메타에서 만든 라마가, 오픈 소스화 되면서 인공지능 언어 모델 발전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큰 발전, 저기 언어 모델의 전반적인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마 4가 나오면 또 한 단계 이 언어 모델 전체를 좀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라마4. 그래서 라마4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네,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카나 AI도 보이고요. 일본 기업이죠. 일본에서, 유니콘 그룹에 포함된 저기, 인공지능 업체입니다. 사카나 AI가 있고요. 네. 그래서 요 세 개, 오픈 AI부터 MS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PT-5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GPT-4 대비 성능 향상은 분명히 있는데 이 GPT-5 개발에 훈련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투입된 비용에 비하면 GPT-4에서부터 향상된 그 성능이 좀 아직까지는 오픈하기에는 이르다,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직 GPT-5가 지금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벌써 18개월 동안 지금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대규모 훈련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훈련에만 수억 달러가 지금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부족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이제 인터넷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는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데이터를 만들고 있답니다. 수학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코딩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지금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합성 데이터도 지금 사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다는데 역시 좀 역부족이라고 하고 이런 이유 말고도 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오픈 AI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 부족 문제도 아마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O3가 작년 연말에 나왔는데 그래서 O1, O3가 있는데 그리고 이 놀라운 성능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굳이 왜 자꾸 GPT-5를 얘기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O1, O3랑 그다음 GPT-5는 이게 노는 물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O1, O3는 일단 뭐 추론 쪽에 특화된 기능이기는 한데요. GPT-5라고 하는 건 GPT-5는요. 이전 모델 GPT-4 대비 뭐 어떤 특정한 영역, 뭐 수학, 코딩, 뭐 추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 대해서, 모든 테스트에 대해서 이전 모델보다가 뛰어난 그런 것이 바로 GPT-5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5원, 5.3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추론 쪽으로만 특화된 거기 때문에 5원, 5.3가 놀랍긴 하지만은, 여전히 이제 GPT-5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계속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에 이제, 이 인공지능의 스케일링 법칙이 이 동작하지 않는 상황에서 GPT-5가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GPT-5가 나온다면은 이 뭐 스케일링 법칙 뭐 이런 논란은 다
잠재울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조금 좀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O3가 작년 연말에 나왔는데요. 여기서 좀 특이할 점이 이 샘 알트만이 AGI를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AGI에 언급한 최초의 모델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O3가 이제 기존 모델, 뭐, O1이겠죠. 뭐, 코딩이라든가 수학, 과학 등 이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훨씬 뛰어나다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AI에 접근한 최초의 모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음, 저는 이 얘기를 좀 이제 들으면서 이게 오픈 AI가 이게 점점 이제 어떤 실력 있는 회사, 물론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실력이 있는데 약간 좀 마케팅 쪽에 조금 더 힘을 싣는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요. 일단 O3에 대한 내용이 거의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뭐 익히 이제 알려지고 있지만 오픈 AI는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GPT-4부터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다 해도 GPT-4는 대단했었었죠. 근데 어, 이 회사가 점점 좀 그런 것 같고요. 오슬에 대해서 알려진 건 거의 없는데, 이 지금 AGI를 얘기를 하는데, 뭐,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오슬이가 AGI에 접근한 최초의 모델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근거가 이 ARC AGI라고 테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인공지능 모델이 얼마나 AGI에 접근을 했는지 테스트하는 그런, 벤치마크죠. 벤치마크 모델이 있는데, 거기서 굉장한 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해서 그 테스트가 ARC AGI라고 하는 여기 위에 보시는 요 ARC AGI라고 하는 요 테스트인데요. 여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AGI라고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래 이 테스트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은 인정해 줄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한 업체가 만든 그냥 하나의 벤치마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 통과했다고 이거에서 점수 잘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진짜 AGI에 근접한 첫 번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일단 의문이고 그리고 어 이 모델 하나만을 위해 가지고 이 테스트 하나만을 위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훈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델의 점수를 잘 받기 위해 가지고 요것만 여기에 나오는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하고요. 전략을 세워서 요 ARC, AGI라는 테스트에서만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특화된 테스트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가지고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런 사실만 가지고 그게 이렇게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해서 이걸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냥 O3가 AGI에 근접을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O3에 대해서 오픈된 게 없어가지고 뭐 추측만 할 뿐인데 하여튼 좀 여러모로 진짜로 A3가 이렇게 오픈 AI가 얘기하는 것만큼 이렇게 훌륭한 모델이냐라는 거에는 여전히 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학습용 데이터 부족이 인공지능 발전에 큰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주 고무적인 내용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파이포라는 모델을 소형 언어 모델입니다. 발표를 했는데요. 이 소형 언어 모델이 이게 특별히 특별한 건 없는데 딱 요즘에 여기 눈여겨볼 만한 것이 합성 데이터를 써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높은 성능을 냈다라고 하는 건데요. 합성 데이터를 쓰면은 일반적으로 성능이 안 나온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데이터에 어떤 편향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반복적인 패턴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합성 데이터는 쓸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그러한 견해를 뒤엎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순수하게 합성 데이터만 써가지고서 그리고 굉장히 작은 모델이거든요. 굉장히 작은 모델인데도 굉장히 월등한 성적의 어떤 성능 개선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주 고품질의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냈다는 의미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파이포는 의미를 갖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GPT-5라든가 또는 다른 인공지능 업체들도
이제 앞으로 데이터는 굉장히 데이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 인터넷에 있는 쓸 수 있는 데이터는 뭐 많이 쓴 상황이어가지고 점점 더 이렇게 합성 데이터 쪽으로 고품질의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쪽으로 또 어떤 굉장히 많은 연구 발전이 이루어질 것 같고 이게 잘 된다면은 또 한 번에 어떤 인공지능의 큰 발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국내에서도 주로 이제 소형 언어 모델 위주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뭐 NC 쪽에서도 모델이 하나 나왔고요. 애트리도 나왔고, 뭐 모레도 나오고, 그다음에 LG AI 연구원에서도 이제 엑사온 3.5가 나왔는데요. 음, 그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소형 언어 모델에서 미세 조정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연말에 업스테이지에서 이제 솔라를 베이스로 한 미세 조정 모델이 허깅 페이스라고 잘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픈 LLM 리더보드에서 거의 뭐 1위부터 뭐 10위까지를 전부 차지를 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레라는 회사도 네. 그 허깅 페이스 1위를 차지했었고, 네. 그다음에 뭐 LG AI 엑사운도 최근에 이제 엣지 모델 가지고 역시 이제 허깅 페이스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AI 기업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프라가 많이 들어가는 뭐 거대 언어 모델 이런 쪽에서는 조금 뭐 경쟁이 어려울 수 있지만은 같은 조건이라면 이런 소형 모델이랑 이런 같은 조건이라면은 모델을 최적화를 하는 이런 실력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미지 생성하고 동영상 생성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좀 재미있는 이미지 생성 이미지를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위스크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미지를 되게 만들 때 프롬프트에서 텍스트를 입력을 해가지고 만드는데 구글에서 텍스트 필요 없고요. 이미지만 세 장을 입력을 하면은 새로운 거기에 세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데 일단 어떤 주제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하나 받고요. 그다음에 어떤 씬 어떤 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 받고 어떤 스타일로 할 것인가 뭐 수채화 뭐 이런 스타일을 받으면 요 세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이미지를 이렇게 새로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무료고요. 이것도 한번 제가 직접 써봤는데 흥미롭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앱에서 바로 쓰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 거북선을 여의도 공원에다가 한번 놓는 그런 그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브젝트를 거북선을 줬고요. 그 다음에 장면으로 여의도 공원을 제가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여의도 공원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그냥, 제가 텍스트로 아마, 예, 텍스트로 또 됩니다. 텍스트로 영화 같은 어떤 시네마틱한 어떤 그런, 예.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요걸 섞어 가지고서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조금 기다리시면은요. 네, 이렇게 납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예, 괜찮습니다. 재밌게 한번, 예. 네. 이렇고요. 요거는 조금 이제 모양이 이상한데 조금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 특히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미지 데이터들이 이런 구글이나 뭐 오픈 AI 달리 이쪽에 훈련이 많이 안 돼서 우리나라의 어떤 좀 전통적인 이미지를 요청을 하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 좀 많이 좀 아쉬운데 좀 일반적인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이미지를 합성하면 자동차에 뭐 테니스 코트에 이런 찰흙, 뭐라 그러죠? 클레이 어떤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럴듯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네, 굉장히 그럴듯하게 이게 테니스 코트에 차가 이렇게 얹혀져 있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료로 쓰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록입니다. 그록은 이제 X.AI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XAI에서 개발한 AI 챗봇입니다. 이거는 자체 개발한 언어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미지 생성도 되는데 이미지는 블랙 포레스트 랩에서 만든 플럭스라는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XAI에서 오로라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 모델을 만들었었거든요. 그
일론 머스크하고 저 누구죠? 저 메타의 CEO하고 그 곤투샵 하는 그런 화면으로 한번 예, 유명했었었는데요. 근데 조금 오로라는 아직 좀 성능이 떨어져서 한 1, 2주 정도 오픈했다가 닫았습니다. 닫고 지금은 다시 이제 블랙 포레스트의 플럭스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무료로 풀었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풀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 지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은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 그룹도 굉장히 품질이 좋거든요. 원래 그 블랙 포레스트 랩이 굉장히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쓰실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거 한번 직접 만들어 봤었는데요. 작년 연말에 한번 지인분들께 한번 네, 새해 아침에 밝은 태양이 구름을 뚫고 오르는 광경을 파노라마 영화처럼 그려줘라고 하면은 이렇게 잘 만들어줍니다. 네, 멋있죠? 사진 멋있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음, 해피 뉴 이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새해 복 많이, 한글이 될까요? 일단 영어로만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다음 주 이제 저희 설날인데, 설날 때 이렇게 그록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이렇게 하나 그 이미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텍스트 추가를 하면은, 네, 굉장히 품질이 좋게 잘 나옵니다. 굉장히 잘 나오니까, 네. 요런 거 가지고 한번 단톡방에서 서로 새해 인사도 나누시고 하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 생성 AI입니다. 오픈 AI에서 소라 2두 번째 버전을 소개를 했는데 이 오픈 AI의 소라의 공개 뉴스를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오픈 AI에서 소라 공개하자마자 막 여기저기서 동영상 AI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이 이제 비오라고 하는 모델을 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업체들이 특히 동영상 생성 AI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성능이 괜찮은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소라가 나오자마자 중국에서도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생성형 AI들이. 물론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기는 한데 일단 한번 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AI의 소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게 예, 이건 제가 화면 캡처를 해서 이게 지금 뚝뚝 끊어지는데요. 오픈 AI 소라.com입니다. 소라.com. 아예 오픈 AI에서 별도의 지금 도메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소라.com이라고 해서 들어가시면은 소라에서 만든 이 동영상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한 1, 2분 만에 한 20초짜리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품질이 좋습니다. 실제하고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품질이 굉장히 좋은데 약간의 이제 한계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사람의 움직임들이 좀 안 됩니다. 이렇게 뭐 물구나무 서서 이렇게 덤블링하는 걸 보면 막 팔이 막 떨어졌다 붙었다 다니는 모습이 나와서 이것 때문에 좀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세컨 버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대비해서는 아직 좀 많이 모자란다, 부족하다라는 평이 지금 되게 많았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동영상 생성 AI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좀 만들기에는 아직 좀 인공지능 기술이 부족하다. 그리고 인공지능 써가지고 영화 만드는 거는 이제 어렵겠다.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예, 얘기가 좀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거 끝나자마자 바로 구글에서 네, 비오라고 하는 동영상 생성 AI를 냈는데 이거는 소라 대비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어, 사실적인 그다음에 또 물리적인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 비오를 사용을 해가지고 영상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보면 볼수록 진짜 놀라운 영상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동영상 생성 AI 대전이 오픈 AI의 소라하고 그다음에 구글의 비오 딥마인드에서 나온 비오하고 붙었는데 이거는 이제 구글의 비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동영상 생성 AI 뉴스까지 이제 말씀을 다 드렸고요. 네, 요건 아까 그로그에서 만든 새 인사입니다. 요 그로그에서 만들면 요 그로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표시가 나오네요. 예, 그로그에서 폰에서 바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만드셔가지고 올 크리스마스, 죄송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또 지나갔고요. 저기 설날 때 한번 스마트폰으로 바로 만드시면 다운받아가지고 카톡에 이제 공유는 금방 되니까 한번 이렇게 해서 지인분들이랑 인사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